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9일 만에 첫 내각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IT 전문 기업인들의 발탁이었는데요. 문제는 낡은 규제 탓에 혁신적 기업인들이 공직에서 일할 기회가 제한돼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장관급 인사를 11명 단행했어요. 그중에 기업인 두 분이 계십니다. LG 출신 백영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계시고 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역대 정권의 기업인들이 발탁한 정권도 있고 없는 정권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벌써 두 분 대표하신 분을 지금 두 분을 발탁한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신선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좀 뭐 우선 경제인 우선이긴 하지만 좀 총평을 좀 해보자면 네. 굉장히 눈에 띄는 건 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네. 안규백 장관 후보자 후보자, 나왔는데 5선의 국회의원이죠. 네. 지금 아마 박정희 군사정변 이후에 네. 64년 만에 민간이 처음이다. 네. 뭐 이런 게라든지 또 고용노동부 장관, 기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탁. 그래서 기업인으로 좀 좁혀서. 네, 굉장히 다채로운데 그 중에 이제 기업인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흔히 4차 산업혁명 기반 사회로 가면서 시스템 체인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단순히 그 백이훈 전 연구원장, 백영훈 원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 미래 전략 관점에서 대통령실에 이제 AI 미래 기획 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하정우 수석. 네, 그럼 네이버 이거 이제 출신. 투톱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제 또 기업인을 또 발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좀 실물 경제를 다루고 있는 실적인 입장들의 기업인들을 발탁을 해서 이제 미래 전략을 좀 구상해 보겠다 한 축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장관의 경우는 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이제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다양성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시장의 기대는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감이 크고요. 물론 아직 청문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청문회 이제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기업인들의 발탁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인들이 그동안 해당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다가 이 공직으로 돌아섰는데 이 이해 충돌 그 해당 기업과 관련된 곳에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이해 충돌은 좀 우려는 없나요?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방법은 특별히 없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하여튼 본질적으로는 도덕률이죠. 내면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 이제 개인에 맞게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청백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청백리 때 500년 역사에서 조선시대 청백리가 217명 정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았습니까? 많지 않죠. 500년인데. 500년. 연으로 치면 0.4명이에요. 아, 그래요? 그만큼 이제 아마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각부 장관들이나 공직자들에게 그런 청백리 상을 우리가 이제 좀 삼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는 이제 윤리 기반적 접근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 흔히 뭐 전 공무원들에게 쓰는 게 공무원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 강령. 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도덕적 내면적 윤리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법률적으로는 현재 대표적인 이제 공직자윤리법 1993년에 이제 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 충돌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논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알려져 있죠. 2010년에 만들었던 그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부정청탁금지법. 그다음에 이제 또 보이지 않게 좀 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국가계약법. 이제 각종 국가 용역이라든지 대형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자문을 하게 되는 이제 하는 그 국가 개혁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각종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점에서 세 가지 이제 틀인데 이런 틀 속에서 사실은 이제 이해 충돌 방지 문제가 이번에 이제 발탁된 기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좀 그 곤란성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되는 문제. 그 부분이 참. 그 부분이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문제인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게 백지 신탁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백지 신탁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 매각해야 된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 기업인들이 특히 창업하신 분들은 이 회사의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도대체 이 장관을 맡을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몇 차례 있었는데 이 백지 신탁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단 공직에 들어서면 이제 재산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예. 모든 재산을 공개해야 되고 이제 일정한 주식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는 무조건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 예. 그래서 이제 백지 신탁을 해야 되거나 또 공직 중에도 재산 변동이 생기면 3천만 원 이상의 재산 변동이 생기면 또 이것도 신고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예. 변동 신고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직을 맡게 되면 이제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팔아야 되나요? 네. 그 주식은 업무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주식입니까? 아니면 모든 주식? 그걸 판단하는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인사혁신처 내에 백지 신탁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거기서 판단하긴 합니다만은 뭐 당연스럽게 업무 관련성을 우선순위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직 장관도 임명되지 않았는데 벌써 시장에서 시그널이 와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목표치가 기준점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쨌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공직자의 이 충돌과 개인의 재산 문제, 아니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제 법률적 논란이 돼 왔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주식의 백지 신탁은 긍정적으로 이제 법리적 문제는 없다. 필요하다. 네. 이 제도가. 왜냐하면 공공성 측면이라는 측면과 개인의 재산 보는 측면 놓고 보았을 때에 이건 타당하다 하는 것이 있었고 한 번 이제 살짝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백지 신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백지 신탁.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2010년 이제 20년대 그 코로나 국면이었는데 LH에서 그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문제였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부동산 백지 신탁이 한번 거론이 돼서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또 백지 신탁한다. 네, 이제 아직 제도화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실제 이제 제도화까지 갖고 법안이 2개나 발의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한데 이제 이건 좀 제약이 있다 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제도적인 제약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일부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는 부동산도 백지 신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백지 신탁해서 팔아야 된다 그러면 참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텐데 일단 업무와 관련해서 있는 주식 3천만 원 이상은 백지 신탁 결국 강제로 매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된 배경훈 원장이라든지 한성숙 전 대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 판단하고 발탁했나요? 했겠죠?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어떻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또 특히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주식이지만 흔히 스타트업 기업이나 또 기술 기업처럼 지분만 가지고 있고 아직 상장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좀 더 지켜봐야 되거나 또는 재임 중에도 문제가 이제 이런 게 아직 우리가 그분들의 재산 공개 상태를 아직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백지 신탁하는 부담, 주식을 팔아야 되는 부담 때문에 실제 장관으로 지명되고도 도대체 이거 자기는 주식을 자기가 뭐 어렵게 키우는 회사인데 도대체 팔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었죠. 네, 있었죠. 어떤 분이었죠? 이게? 대표적으로 2013년에 그 주성 엔지니어링 했던 황철수 대표 같은 분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예, 그때 이제 아마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23%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업하신 분이니까. 네. 만약에 이걸 백지 신탁 해버리면 경영권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래서 결국은 3일 만에 스스로 포기를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좀 한 100일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좀 길었는데 이것도 역시 주식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우리에게 일반인들이 가장 잘 내준 대표님 케이스가 안철수 의원 아니겠습니까? 의원. 네. 지난 정권 때 인수위 원장을 하시면서 국무총리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내배 지분이 한 16% 정도라고 했는데 당시 기준으로 한 4천억 시가라고 하는데 이걸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이 기업인들의 백지 신탁이 좀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국가 동향으로 좀 활용하고 싶은데 좀 이런 이해 충돌 방지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제약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는 좀 일각에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긴 합니다. 네. 구로구청장도 보유 이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사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방금 얘기하신 박근혜 정부 때 황철수 회장 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들 이런 백지 신탁의 부담 때문에 그 유능하고 꼭 필요한 분들을 장관으로 모시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 백지 신탁 제도가 문제가 좀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이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아까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네. 좋은 인재 발탁을 위해서는 이거 이대로 유지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큰 틀에서는 이런 측면을 보시죠.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것과 개인의 민간을 경영하는 건 좀 서로 성향이 다르다 보니 어쨌든 이제 국가 시스템이 인력풀을 다양하게 필요로 하다 보니까 민간 경영인들이나 기업인들을 가져오는데 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국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은 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공적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 이런 가치에 타당하냐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인들이 왔을 때 국가로서 과연 국가를 사유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경계는 필요하다 분명하게. 경계는 필요한데. 네. 다만 이제 한국의 방식은 애초에 사전부터 그냥 흔히 말하는 탈탈 털어가지고 신탁해버리고 자신의 재산권을 완전히 버리면 이 장관을 몇 년이나 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불과 평균 1.2년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평균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모든 자산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또 백지 신탁을 했을 경우에 그 수탁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면책돼 있습니다. 수탁기관이요? 과연 그럼 이걸 믿고 맡길 수 있는가 네. 하는 점에서는 이제 미국식으로 제3의 공식적인 신탁기관을 따로 이제 개설해서 만들거나 제3의 공식적인 신탁기관. 정부가 좀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갈수록 이런 사례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좀 공식적인 신탁기관을 만들어서 좀 공직 기간 동안의 재산권이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다만 업무와 직접 연관해서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만 좀 꼼꼼히 해준다면 좀 이제 뭐 방향성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비법. 이제 내가 어떤 그 기업들이 로비를 할 때 공개를 한 거야. 로비를 공개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해 준다면, 그러니까 사후적 투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한국은 사전적인 통제를 통해서 아예 그냥 입각하는 절차에서부터 재산 때문에 입각하지 못하는 모습에 빠지는 많으니까. 경우니 이런 좀 입구는 좀 완화시키되 출구 전략 개선 강화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개방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자 이런 차원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미국은 그러면 이 기업인 출신이라니 금융인 출신들의 장관이 많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우리 같이 까다로운 백지 신탁 규제가 우리는 뭐 업무 관련성 3천만 원 이상이라든 이런 규제가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까다롭게까지는 규제가 안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유명한 용어인데 그 군산복합체라는 용어가 들어요. 군산복합체. 네. 이제 쉽게 말하면 혹시 우리가 잘 알려진 두 분 한번 소개해볼게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들어보셨잖아요. 아이젠하워. 이 1961년에 퇴임하시면서 군산복합체를 경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군산복합체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군인. 국방이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계, 기업인, 정치 이 세 개가 아이런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이 철의 삼각을 구축해서 군인으로 있다가 국방부 장관이 돼요. 국방부 장관이 돼서 있다가 또 민간의 군산업체의 고문으로 갑니다. 끊임없이 이제 순환되면서 실제로는 백지 신탁을 다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럼스펠드 국방장관 기억나시죠? 부시 그때 대통령 때. 9.11 테러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군수산업체에서 있었던 이제 이사나 고문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국방장관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9.11 테러 이후에 중동 전쟁을 훨씬 더 국방산업을 늘리고 비용을 더 늘려가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같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장관이 될 때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백지 신탁의 걸림돌이 조금 거기는 완화돼 있어요. 느슨해요.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고 오픈 그거 알리고 이미 럼스펠도 오픈했어요. 하는데 팔거나 이런 건 아닌 모양이죠. 신탁을 했어요. 신탁을 하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백지 신탁을 하게 돼 있고 스스로 럼스펠도 이미 백지 신탁을 다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이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참 어렵다. 결국은 공직자들이 가진 내면적인 도덕률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스스로 해결 안 된다면 투명성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통제 이런 어떤 법률적 통제만으로 통해서 해결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통제는 강화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구 될 수 있는 기준을 너무 높여가지고 아예 되지도 못하게 만드는 지금의 우리 백지 신탁 제도는 좀 수정이 바꿔야 필요하다.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여론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뭐 한성숙 전 지금 장관 후보자라든지 배경훈 장관 후보자보다도 더 유능한 기업인들을 또 발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유능한 분들이 아마도 이 백지 신탁의 두려움 때문에 못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기업인들이 이제 처음 발탁으로 주목을 끌었지만 미국과 비교해 본다면 미국은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장관 중에서 우리보다도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판사, 검사 출신들. 근데 그 기업인 출신들이 우리보다 많더라고요. 네. 우리도 조금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영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 엘리트 충원 체제의 변화가 이제 오고 있다. 올해 전통적으로 뭐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 하면 뭐 교수 출신, 네. 무슨 뭐 특정 대학의 우수한 뭐 임대 출신 교수 이렇게 출신도 이제 많이 갔어요. 한 네. 20% 정도 되고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한 약 20% 정도 계속 늘어나서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서 20% 정도가 법조인이거든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정치는 하지 않고 법률 싸움을 하는 게 모순에 빠지잖아요. 예. 이제 정부도 이제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프렌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시장 친화적인 형태는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은 앞에 이제 임명된 장관들 몇 명이 살펴보면 좀 현장 전문가를 모셔와서 실제로 현재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통로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우리 흔히 이제 권위주의적 관료 체제에서는 직접 이제 통치자들이 기업인들 총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해결하고 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이제 네. 그 소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공개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기업인들을 모셔와서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점에서는 조금씩 발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인들을 이제 장관들이 더 발탁을 하고 쉽게 발탁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 걸림돌을 조금 걷어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대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부에 들어서고 있는 기업인들 발탁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